예,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있는 유한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기가 그래서 일단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역량 모형의 도입과 확장. 대체적으로 지금 합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역량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데 일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살펴보고, 직업교육 훈련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론적 근거라든가 이런 걸 살펴본 다음에 핵심 역량 및 직무 역량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하고 일자리 변화는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자동화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거의 로봇으로 지금 다 채우면서 변화를 취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미국 2010년 연구에 의하면은 미국 내 고용 인원의 47%가 컴퓨터로 대체될 확률이 7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AI가 발달을 하면서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전문직도 그런 이제 기계로 대체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 변화뿐만 아니라 직무에서도 단순 직무들이 사라지고, 어떤 같은 직종에 종사를 하더라도 그 직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량 수준들이 좀 더 복잡하고 문제 해결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이 기존의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70년대 중반쯤에 기업 쪽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량 모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모형인데, 흔히 말하는 빙산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역량에 대한 개념을 처음 시도한 스펜서 앤 스펜서의 역량 모형입니다. 이 역량 모형에서는 이제 스킬, 얼리지, 셀프 컨셉 같이 이러한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과 트레이트하고 모티브 같은 사람이 이제 타고나는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하고, 위에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역량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의 효율성들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도입을 했고요. 이 모형이 도입된 것이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적이라든가 졸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기업 내에서의 어떤 업무 성과하고 그렇게 상관성이 높지 않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고, 거기에서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역량화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 교육에 적용을 해서 다른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런 종사자들의 업무 역량을 뛰어난 사람만큼 올리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 교육에서 70년대에 시작했던 역량 모형이 처음으로 이제 학교 교육 쪽에서 각광을 받게 된 게 OECD에서 실시한 데세코 프로젝트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데세코 프로젝트가 추진되게 된 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의 양에 비해 갖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력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런 하에서 어떤 지식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을 그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걸 보다 원초적으로 그거를 통제하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즉,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을 다루고 또는 다른 사람과 행동하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기계나 지식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학교 교육에서 이제 도입을 했고, 이게 이후에 여러 나라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최근에 2017년에 학술정보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 보고서라는 걸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역량을 한 4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거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 3가지는 거의 똑같고요. 여기서
그 인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미래의 창인 혁신 인재를 기르기 위한 역량을 이제 개념화해서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세코 프로젝트 이후에 최근에 이제 OECD 러닝 컴파스 2030이라는 걸 통해 갖고 이제 새로운 역량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이 역량 모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복지를 강조를 하고 변혁적 그 역량이라는 개념들을 더 도입을 해서 OECD 자체가 이제 그 데세코를 얘기할 때는 그 성공적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은 그 OECD 러닝 컴파스 2030에서는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부분들로 조금 복지 중심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의 관점들이 4차 산업혁명이 도입이 되면서 약간 이제 기조가 변화하는 게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럴까요? 서로 이제 어떤 복지라든가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하기 위한 어떤 역량이라는 개념들로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러한 역량 개념들을 국가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뭐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은 가장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21세기 역량과 학생 성과를 위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이거를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직업 훈련이라든가 직장 내 훈련 이런 관점에서 개념화한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뭐 고용주라든가 고용인 그 다음에 훈련기관, 평생학습 기관에서 맡아야 될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념화를 해서 이걸 국가 수준에서의 역량 모형들을 적용하는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보통 지금 이제 직업 경로들을 보면은 중학생 이제 100명 정도 졸업을 한다 그러면은 80명 정도가 80% 정도가 이제 일반계 학교에 진학을 하고 17.7%가 특성화학교에 진학을 하는 형태고 그 중에서 대학교하고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원 무직 그다음 취업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약 100명 중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은 이제 44% 정도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좀 불분명한 저희 이제 교육고용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얘기인데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 인적 자원 중에서 좀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초중등부터 학교교육, 직업교육, 학교교육 단계 그리고 이제 직업교육 단계로 쭉 연결지어서 각 시기별로 본다 그러면은 진로를 인식하고 선택하고 취업 준비와 구직 활동을 하고 근데 일단 취업을 하게 되면은 직무 능력 개발을 하고 고용 능력을 유지를 하고 이러한 재반 활동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서는 이러한 필요한 역량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성인기 이후에 어떻게 직업 능력을 길러주고 그걸 변화를 시켜주고 바뀌는 기술에 대해서 쫓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의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 정책들을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이제 실업자 교육과 하나는 재직자 교육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직자 교육은 이제 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이미 취업을 한 사람을 대상이고, 실업자 교육은 취업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단기간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빈 부분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알아서 그 직업 훈련을 이제 자기 목적에 따라 이제 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 개념들이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김한국 박사님이랑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고 했고, ILO에서 이 평생 그 학습에 대한 권리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런 개념으로 한 게 이제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 권리를 그거를 이제 인출받아서 하는, 그게 이제 그 평생 교육에 대한 개인의 권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알렘 슈피오라는 사람이 그 임금 노동자 중심의 고용 개념을 넘어서 일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개념들을 하고 이게 이제 했고, 이 부분이 사실은 그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면서 기업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단지 이제 지금 현재의 재교육 훈련의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는 그걸 커버하기가 어렵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평생학습권, 그 다음 평생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게 최근의 그 경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얘기가, 그 센과 또는 누스바움이라는 사람이, 센의 저자인 누스바움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캐파빌리티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로서, 그러니까 롤즈가 얘기한 정의의 개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러니까 그런 권리가 개인들한테 주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국가나 사회가 담당해야 될 책무다라는 주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capability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이제 또 하나 이제 평생 교육에 대한 철학적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누스바움은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 수준으로 이제 10개의 영역에 대해서 이러한 자유들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역량 중심의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그런 교육 체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학교 교육 부분에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6대 핵심 역량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교육 과정에 녹여 가지고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그건 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제시를 했고요. 그게 이제 6개 역량이 이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가지를 제시를 했고, 요 내용들은 그 데세코 프로젝트에서 제시했던 내용이라든가 그 이후에 4대 역량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학교 교육 단계에서, 중등 교육 단계에서 그렇다 그러면, 대학 교육은 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대학들이 역량 중심의 학교 교육, 학교 발전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건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모 사립대학의 학교 발전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역량 모형입니다. 이타적 인성 역량,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미션 스쿨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지만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아까 데세코나 그 이후에 나오는 6대 핵심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냥 대동소이한다. 이름이 다르지만. 그리고 성인기로 들어가면은 NCS라는 형태의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각 직무 영역별로 컴피턴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제 산업 현장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그걸 이제 연계시키고, 특히 이제 여기서 주목하셔 보셔야 될 부분들이 10개의 기초 역량, 직업 기초 능력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쭉 말씀드리는 게, 6대 핵심 역량하고 이제 ACS에서 제시하고 있는 10대 직업 기초 역량을 연결시켜서 보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이제 이렇게 이 내용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자기관리 역량 그러면 자기개발 능력 이렇게 돼 있고, 의사소통 역량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하고 이제 연계가 되고요. 근데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6대 핵심 역량을 가르치고, 대학에 가면은 대학 개별적으로 역량 교육을 하고, 성인이 됐을 때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10대 핵심 역량, 기초 능력을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10대 기초 능력에 대한 학원을 다녀요. 그 다음 문제집을 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모든 게 시험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평생 학습 사회 또는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이게 국가 차원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일괄되게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체계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 교육 단계까지 한 거하고 또 NCS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일관성 있게 연계성을 갖고 계열성을 가지고 관리가 되거나 예를 들어 갖고 이 사람이 학교 교육에 이런 걸 배웠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보충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또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떤 능력이 길러졌다 그러면 그 능력이 길러진 만큼 더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역량 체계라는 개념들을 통해 갖고 이런 틀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NQF 그래, KQF 그래, 국가 역량 체계 그 어떤 자격하고 그다음 학력하고 그다음 이제 직무 능력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체계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려놔서 이걸 통해 갖고 이제 뭐 승진이라든가 그다음 취업이라든가 그 위에 이직이나 전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거에 해서 해야 된다라는 당위론적인 것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가장 근접하는 부분이 그 ITSKF라 그래갖고 IT 분야의 직무 역량 체계도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초에 제시가 됐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파랗게 표시된 게 하나, 둘, 셋, 넷, 5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분야의 직종들을 구분을 하고 직무를 구분을 해서 그 직무 부분에서 역량 수준들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제시를 했는데 저기가 파랗게 된 거는 제시를 못 하겠다. 왜? NCS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 협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있었고요. 그래서 NCS가 직무 역량 체계라고 제시는 됐지만 실제로 보면은 NCS가 모든 부분들을 다 관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이제 잠시 보겠는데 NCS 인공지능 분야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 NCS에서 능력 단위 요소, 그러니까 직업 분류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까지 나눕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막 쪼개가지고 하나의 직무에서 어떤 능력 단위 요소,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갖고 교사다 그러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그 학급에 들어가가지고 인사하고 사전 테스트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 마무리 평가하고 인사하고 나온 이 과정을 쪼갠 다음에 각각에서 직무 단위 요소에서 그 KS 지식, 스킬, 태도를 규정을 하고 그걸 갖고 학습 요도를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능력 단위가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계획이 있어요. 그럼 인공지능 구축 계획의 능력 단위 요소는 인공지능 플랫폼 동향 분석하기고 동향 분석하기가 지식, 기술,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모형은 사실은 생산직 근로자의 분업화를 최대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은 시간에 훈련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구조거든요. NCS 모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직업이 좀 복잡하고 그 교사와 같이 이렇게 이런 직군에서는 이제 적합하지 않은 이런 구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그러면은 직무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한 가지 예로 일본에서 IT 분야에 대한 그 역량 체계를 만듭니다. 이게 왜 만들었냐 하면 얘네들이 인베디드 분야,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들이 이제 핸드폰이 막 발전을 하면서 모바일 기술자들이, IT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자들을 양상을 안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기술자들이 양산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쪽 분야에, 인베디드 분야에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배치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기 위해 하고 인베디드 분야에 필요한 직무 역량들을 구분을 하고 그 직무 역량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찾기 위해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게 확산이 되면서 일본 IT 기업의 표준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일본이 그리고 나서 미국하고 이 기술 표준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하는 걸 보면은 IT SKF도 이제 요걸 좀 가져와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기술 표준하고 인베디드 기술 표준 시험 검정 그리고 뭐 정보 시스템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들을 보면은 각 기술 요소들을 직업을 중심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NCS는 직무를 아주 세분화시켜서 그걸 했다 그러면 얘네는 기술을 가지고 그 직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어넣어 갖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요걸 이제 하나의 사례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량, 경력 그리고 교육을 관계를 지어 가지고 어떤 교육과 어떤 역량, 어떤 직무를 어느 정도 쌓으면은 어느 수준이다 이 직무 분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직무 전환이 이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식이냐? 만약 AI 분야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AI 대학원을 만들고 대학원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죠. AI 학과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AI 분야 인력이 양성이 되려고 그러면 한 10년 뒤가 되니까 안 되고 그럼 기존에 이제 IT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직무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교육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사원서를 새로운 기업에 내야 되는데 새로운 기업에 내면은 이 사람이 받았던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나이 많은 사람은 붙고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화에서 직무 전환을 통해 갖고 새로운 인력들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 직업교육 훈련 체계 자체를 이제 체계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제로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생애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6대 기초 역량과 NCS, 그리고 대학별로 되어 있는 그런 핵심 역량 체계들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을 시켜서 끌고 나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 능력에 대해서 아까 봤듯이 NCS 구조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세분화된 이 체계를 바꾸려고 그러면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게 NCS가 교육 과정에 적용이 되기까지는 최소 2년의 기간이 걸려요. 학습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그럼 새로운 교육과 내 직무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갖고 걔네들이 현장에 투입될 때는 4, 5년 내지 7, 8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7, 8년이면 기술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단순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직무 경험이나 평생교육 경험. 그러니까 교육 경험과 직무 경험을 역량 체계에 이제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경험 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 정보 시스템 형태로 갖춰지면서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확인하고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2017년에 쓰면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AI를 통해 갖고 잡 매칭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고해에 산업자원부에서 그 비슷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상에서 이런 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